경제성장의 유형. 모든 농업국의 경제성장은 감속하고 감속이 계속되면 정체하게 된다. 그 패권의 비밀에 제 앞에 나오던 얘기죠.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된 나라는 가속적으로 발전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국가, 산업국 간의 절대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도 발전하고 있잖아. 우리가 너희한테 농산물을 사주잖아. 근데 농산물 사줘서 주는 혜택이 1이라면 그 농산물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성장해서 발전하는 효과는 99.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99는 가속한 산업국가가 다 가져가고 1만 남겨주고, 그러니까 농업국가가 발전했다? 그렇죠. 그러나 산업국에 비해서 격차는 엄청 커졌다. 이 말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딱 그려보니까 사실이에요. 농업국하고 산업국 격차가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통계 자료가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라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통계.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공산국가가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도 산업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 그 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게 경제성장 속도. 저 빨간 화살표가 기술 수준이에요. 저게 높으면 기술 수준이 높은 거고 저게 낮으면 기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저거를 그대로 갖고 와.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 선진국에서 개발된 자동차 기술을 갖다가 자동차를 우리가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이대로 와서 어떻게 발전해요? 이렇게 발전해요. 실제로 그렇게 발전했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발전했어요. 실제로 중간에 공산주의가 몰락해서 그렇지 그 사이에는 거의 등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가속하는 선발국을 후발국이 뒤쫓기가 어려우니까 계획경제를 시작하고, 공산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앞서가는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그것을 추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공산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옳은 거기 때문에 명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저런 목적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후발국도 자유경제하면 어떠냐? 후발국도 자유경제하면.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이후의 슈퍼파워는 누가 될 것일까? 라는 논의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진행됐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가 슈퍼파워가 될 거다. 왜? 미국 봐라, 미국. 미국처럼 남미에 엄청난 자원이 있어.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유색 인종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인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러피언 헤리티지, 서구의 혈통과 지식을 갖고 남미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미국 다음에 슈퍼파워는 남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워싱턴 컨센서스도 북미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될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준 게 워싱턴 컨센서스고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한때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영국의 90% 이상 따라갑니다. 실제로 국민소득에서 따라가요. 근데 선진국과 격차가 점점 커지는데 많이 안 커지니까 그냥 해볼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선진국하고 경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왜? 석유는 지구상에 일정한 수준이 있어. 근데 선진국이 먼저 다 점령했어. 선진국은 기술 수준도 높아. 선진국은 자본 규모도 커.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경쟁이 점점 더 떨어지죠. 똑같은 조건 하에 있어도 선진국보다 발전 속도가 늦은데 선진국하고 경쟁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 속도가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의 경제 성장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과 남미국가,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저대로 보여요, 저대로. 그래서 저 이론은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선발 산업국하고 한국하고 대만 같은 나라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선발 산업국이 이렇게 발전하죠.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늦게 시작했어. 2차 대전 후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선진국보다 훨씬 늦게 시작해가지고 발전하니까 격차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내생적 혁신만 하면 격차가 이렇게 커지는데 어느 날 우리가 계획경제를 배워갖고 와서 강력한 정부가 자본을 급조해서 기업한테 주고 기술을 갖고 와서 기업한테 주고 너희 한번 해봐. 너희 한번 해봐. 일본이 섬유산업 하는데 너희도 공장 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게 내생적 혁신입니다. 자본주의. 내생적 혁신을 하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외생적 혁신을 동시에 하니까 이 커브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려보니까 선진국을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가 앞서서 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후발국은 거기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농업국으로 격차가 커져서 경제 식민지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공산주의는 내생적 혁신이 없어서 조금 가다가 멎어버린 거예요. 남미 국가들은 미국에서 선진국의 선진학자들이 너희도 내생적 혁신을 하면 점점 좋아진다 이 얘기만 들었지 후발국과 선진국하고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지도교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한 게 야, 미국이 더 잘 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의한다. 그럼 한국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때 미국의 국민소득은 1만 불, 한국은 1천 불. 그럼 우리 격차 점점 커지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계속 물으니까 그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고 이 타일랜드 문화에 대해서 좀 매료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 타일랜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물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풀 스칼러십을 주고 나를 자기 학생으로 픽업한 그 학교의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즈라는 학교는 지원자가 워낙 많고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인커밍 스튜던트, 넌 레지던스나 외국인 학생은 1년 동안 장학금을 못 준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나를 장학금 줘서 이제 스카우트를 해갔어. 그만큼 호의도 많은 사람인데 이제 저기 해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요하게 저걸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각자 제 갈 길을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설명 못 하겠으니까 그럼 네가 한번 설명해봐. 내가 알면 교수하지 왜 학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답을 못하고 죽으면 나는 실패한 학자야. 내가 죽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 나는 성공은 못했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실패한 학자는 아니야. 지금 여러분한테 내 그 답을 내가 평생 연구한 그 답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강의하는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눈물 감을 때까지 이 클래스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외생적 혁신인데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유경제 후발 산업국 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남미 국가하고 혼합경제 한국 대만하고를 보면 한국 대만은 훨씬 더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외생적 혁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더라. 저렇게 발전한다고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믿을 수 있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저 부분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딱 맞았죠? 자, 그러면 공산주의하고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계획경제 후발 산업국은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등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혼합경제 후발 산업국은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늦게 발전했죠. 대한민국 독립군의 꿈은 뭐냐? 체코슬로바키아제 기관총을 갖는 거예요. 그때 성능이 제일 좋은 게 체코제 기관총이에요. 우리나라는 나타고 쟁기밖에 못 만드는데 이 공산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추월했냐? 내생적 혁신하고 외생적 혁신을 합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돼? 한번 그려보니까 똑같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평생 만든 모델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보니까 모델대로 되어온 거예요. 성공했다. 그렇게 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50년 2차 대전 후부터 최근까지 경제성장 그래프를 보면 선진 산업국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이렇게 등속으로 발전하다가 여기서 몰락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후발 산업국 남미는 이 남미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거의 영국에 근접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완전히 탈락해 버립니다. 왜? 선발국의 내생적 혁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농업국은 여전히 감속하고 정체돼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한 연구가 실제 데이터로 증명이 됐다. 요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추가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 농업국가 산업국가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농사 짓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망한다. 그리고 선발국가 후발국, 선발산업국가 후발산업국의 경제도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미 국가의 전략, 자유경제 내생적 혁신에 의한 가속적인 성장만 했더니 실패하더라.
실패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외생적 혁신만 해서 등속 성장했는데 양적인 성장은 있어도 질적인 성장은 없다. 그래서 망한 거죠. 2차 대전 직후에 동독에서 만들 트라반트라는 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동독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트라반트가 똑같은 트라반트였어요. 하나도 좋아지질 않았어. 왜? 확대 재생산이 없으니까 시장 경쟁이 없고 그 기술 혁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전략은 자유경제를 도입했는데 내생적 혁신에 외생적 혁신을 합쳐서 내외생적 혁신을 했더니 지금 있어 왔던 후발국 중에는 가장 성공적이었지만은 선진국을 앞서거나 선진국 대회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왜 못했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후발국의 계획경제나 자유경제로 선발국가의 격차를 줄일 절대 격차는 줄어들지 않아요. 따라만 가지. 응? 혼합경제는 선발국가 격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었지 선발국을 앞서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하에는 혼합경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진국의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후발국이 내생적 혁신하고 외생적 혁신을 같이 하니까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너희 이제 외생적 혁신을 하지 마. 그게 자유무역을 하라는 겁니다. 자유금융을 하라는 거예요. 내생적 혁신만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는 후발국이 내외생적 혁신을 해가지고 근접해서 따라오는 것을 더 이상 외생적 혁신을 하고 내생적 혁신을 하지 마. 그 얘기가 뭐냐면 기업에 특혜 주지 마. 너희 기업에 특혜 줘서 그렇잖아. 그 다음에 기술 도입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일 앞서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의 85%는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그건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주 개발하기 위해서. NHS에서 헬스케어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펀드를 대학에서 받고 연구소에서 받아서 교수가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이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이 어디로 냐 다 실리콘밸리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진국은 뭐냐 하면 외생적 혁신을 자기네들은 해요.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산업 지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한 고육책이고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비판과 공격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저 친구가 혹시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생적 혁신이 기반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왜 거기까지만 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후속 강의에서 여러분의 그 의문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